자, 제7절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되는 파트인데요. 자, 관련 법조문을 보면 15조 2항입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 이것이 결과적 가중범을 의미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여기서 빨간 펜으로 예견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출제가 여러 번 됐었는데요. 이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이 법조문에 있다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합니다. 조문에 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옛날 조문에는 중한 죄였었죠. 그 중한 죄를 한글로 풀어서 무거운 죄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예견할 수 있었을 때는 무거운 죄로 벌한다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 관련 조문입니다. 그 밑에 예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상해죄의 고의로 푹 찔렀는데 자기는 상해죄만 하겠다고 찔렀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중한 결과인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했다 했을 때 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상해치사죄가 된다. 이 상해치사죄가 바로 결과적으로 형이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38페이지. 제가 그림을 좀 더 크게 키워볼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A가 상해죄의 고의로 칼을 들어서 찔러버렸잖아요. 근데 칼을 맞았으니까 상처가 났겠죠. 근데 피를 많이 흘려서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일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이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면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자, 여기서 칼로 찔렀다는 것이 행위잖아요. 행위고 사망했다고 하는 것이 이 결과인데, 이 결과가 일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중한 결과라고 부르고요. 중한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칼로 찔렀다는 것은 행위이지만 이 행위를 기본범죄 행위다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여기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면 이 범죄 행위 당시에 자칫하다가는 칼을 들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야 돼요. 예견이 가능했을 때 이 결과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상당인과 관계설 할 때 배웠는데요. 이 상당인과 관계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당인과 관계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설에서 말하는 조건인과 플러스 그 다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이 예견 가능성을 우리 학자들은 과실과 동의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치사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다 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검찰직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 이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에서 보았지만 법조문에 있지만 조건설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법조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보세요. 이 기본범죄 행위는 칼로 찔른다는 기본범죄 행위는 이 상해죄의 고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범죄 행위는 고의범위여야 하고 중한 결과는 예견이 가능했다는 과실적 요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하는 것은 고의 플러스 과실이 결합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예견이 가능해야지만 결과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은 결과 책임과의 조화, 결과 책임을 좀 완화시킨 것이고요. 이기도 하고요. 책임지위와 조화를 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 책임지위와의 관계 나와 있죠? 문제점 읽어보시고, 가중처벌 근거는 방금 읽었듯이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고의과실의 결합설이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 얘기고요. 우리 파는 이것을 상당인과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1번이나 2번이나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됐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가중처벌 이유가 나와 있죠? 자, 가중처벌 이유를 볼 텐데 이것도 예전에 고시에서 한번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자, 1번 그림 있고 2번 그림 있잖아요. 자, 1번 그림부터 볼게요. A가 상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칼로 찔러서 했는데 방금 보았듯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쵸? 그러면 상해치사죄가 돼버리죠. 상해치사죄가 되는데 상해치사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상해죄의 고의가 아니라 칼을 들긴 들었는데 부지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즉 과실이라는 거죠. B는 칼 맞고 죽었습니다.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실치사죄가 돼버리죠. 과실치사죄 형량은 2년 이하의 금고예요. 2년 이하의 금고.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그림이든 2번 그림이든 간에 전부 다 피해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했죠? 1번도 사망하고 2번도 사망했죠. 1번, 2번 이 사망한 것을 결과가 가치에 반한다. 칼 맞아 죽은 것이 우리 사회 질서와 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칼 맞아 죽었다는 그 결과가 우리 가치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결과 반가치. 즉 1번도 죽었고 2번도 칼 맞아 죽었고 이 결과 반가치는 같잖아요. 1번 그림이든 2번 그림이든 간에. 그런데 형량을 보니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이고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잖아요. 형량이 달라요. 결과 반가치는 같은데 칼 맞아 죽었다는 그 결과 반가치는 같은데 형량이 다르다. 그래서 결과 반가치 이론자들은 이것을 왜 형량이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과 반가치 이론자들은. 반면에 자 1번 그림은 상해죄의 고의잖아요. 2번 그림은 과실이잖아요. 이것을 행위 반가치라고 불러요. 원래는 행위 반가치라 하지 않고 의도 반가치라 불러요. 의도 반가치. A가 의도했던 것. 2번도 A가 의도했던 것. 그치? 의도 반가치. 근데 의도 반가치라고 하게 되면 심정형법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이 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칼로 찔렀다는 것이 바로 이 고의로부터, 과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후퇴해서 의도 반가치라 쓰지 않고 행위 반가치란 말 쓰게 되는데 행위 반가치가 다르죠. 1번은 상해죄 고의고 2번은 과실이기 때문에 행위 반가치가 1번과 2번이 달라요. 행위 반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 다르다. 그래서 행위 반가치론자들은 왜 1번과 2번의 형량이 다른지를 설명을 명쾌하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가중처벌 이유가 어디에 있다? 왜 결과적 가중범을 단순 과실범보다 가중처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렇죠. 행위 반가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가거나 하게 되면 이걸 결과 반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틀려요. 행위 반가치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결과적 가중범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진정이 있고 하나가 부진정이 있는데 먼저 진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여기 보면 상해죄의 고의를 찔렀는데 사망을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사망을 의도한 건 아닌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해치사죄가 된다. 그리고 제가 노트에서 설명한 것도 자, 노트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A가 상해죄의 고의를 찔렀잖아요. 근데 범죄 행위 당시에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 이 예견 가능했다는 것이 과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고의 플러스 과실, 고의 플러스 과실이 결과적 가중범이 된다고 했는데 이 고의 플러스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교재에 와보시게 되면 이것이 지금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불러요. 원래는 결과적 가중범은 이 진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부진정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의 결과적 가중범을 진정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의의를 보게 되면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서 중앙결과가 과실 내서만 그쵸? 오로지 과실로서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상해치사죄처럼 이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 전부 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도표가 나와 있을 텐데 이 도표가 중요한 도표입니다. 도표에다가 별표를 박아두시고요. 그래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예를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치자가 붙은 범죄는 이 다다를 치자거든요. 대부분이 전부 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그래서 폭행치상죄, 강간치상죄, 방금 봤던 상해치사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치자가 붙었다고 해서 전부 다 진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본범죄 행위가 고의범일 때에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범죄 행위가 과실범일 때에는 설령 치자라는 말이 붙었다 할지라도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강론책을 배우고 오신 분들은 이 연소죄를 배웠을 텐데 이 연소죄가 동그라미 치시고 연소죄가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하는 것을 일단은 체크만 해두시고, 물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소죄가 결과적 가중범이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체크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런데 부진정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진정이 왜 나오는가? 자, 개념 나와 있고 인정 여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는 39페이지 펴보세요. 자, 39페이지 가보면, 자, 방금 1번 종류에서 1번 나와 있죠? 1번 나와 있는데 1번 가기 전에 먼저 1번 위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자, A가 살인죄 고의입니다. 살인죄 고의로 칼을 들어서 푹 찔렀습니다. 근데 칼을 맞긴 맞았는데 즉사 안 했어요. 큰 부상은 입긴 입었는데 죽진 않고 병원에 옮겨져서 얼마 있다가 죽었단 말이죠. 어쨌든 죽었어요. 살인죄의 고의로, 자,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찔러서 했는데 얼마 있다가 가서 죽었다. 죽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A 죄책이 뭔가요? 살인 미수가 되어서 죽었잖아요. 기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살인죄가 돼버려요. 살인죄가. 그래서 이 그림은 범죄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었다. 이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범죄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는 것은 그건 살인죄가 돼버리지, 살인치사죄가 되는 것이 아니, 살인치사죄는 없어요. 우리 형법에.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이거. 자, 그러면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A가 상해죄의 고의잖아요. 상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칼을 들어서 찔렀는데 상해를 입고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요. 자, 이 칼을 찔 당시에 사망을 했다는 고의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살인하겠다는 고의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살인죄의 고의가 있으면 안 돼요. 살인죄의 고의가 있으면 위에 나와 있는 살인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 당시에 이 고의는 상해죄의 고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아니에요. 근데 이 중한 결과가 범죄 행위 당시에 과실로서 나올 수 있는 거, 고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망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살인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상해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정범위 나오려고 하면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있으면 되지 않고 오로지 과실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나와 있지? 오로지 과실로서만 발생할 수 있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을 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즉 중한 결과가 오로지 100%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경우. 됐습니까?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그래서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플러스 과실밖에 없다. 됐죠? 자, 근데 부진정이 갑자기 왜 나오는가? 자, 2번 그림 보세요. 2번 그림. A가 B를 죽일 생각이 없어요. 알거지 만들어 버리겠다. 즉 방화죄, 적으세요. 방화죄의 고의가 있는 것이지 살인할 생각은 없어요. 자, 그래서 B의 집에 가서 불을 질렀어요. 이 불을 질렀다. 살인죄의 고의가 아니라 방화죄의 고의로 불 질렀다. 근데 B가 없는 줄 알았단 말이죠. 빈집인 줄 알고, B가 잠시 밖에 나가 있는 줄 알고, 빈집인 줄 알고 불 질렀는데 마침 그 집에서 B가 잠을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에 타 죽었어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다. 즉 불을 지를 당시에는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불을 질렀을 때 잘 좀 알아보고 질러야 되죠. 그 부분에 부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빈집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질 당시에 사망이라는 결과는 의혹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견이 가능했겠지. 그 부분에 과실이 존재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주 건점을 방화했기 때문에 방화죄의 고의로 불질렀으니까 방화했죠. 근데 일이 커졌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치사,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이 치사죄는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과실에 의해서. 그래서 치사죄가 되는 것이고 형량은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 사안을 좀 바꿔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A가 B를 살인하겠다는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이 새끼 불에 타 죽어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있는 집인 줄 알고 B가 집에 있다는 걸 알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버렸고 B는 타 죽었어요. 타 죽었다. 그러면 무슨 죄가 되나요? 현주 건점을 방화살인죄가 되겠죠. 방화살인죄가. 고의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 형법에 현주 건점을 방화살인죄라고 하는 조문이 있으면 딱 좋은데 이 조문이 없어요. 없어요. 입법자들의 불비란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지 못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형법에는 실정법상 조문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론상으로 학자들이 이론상으로 법리 구성을 해야 될 텐데 법리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불 질렀잖아요. 그래서 현주 건점을 방화죄가 돼요. 살인하겠다는 고의로 칼로 찌르든 불에 타 죽이든 어떻게 돌로 쳐 죽이든 총을 쏴 죽이든 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살인죄가 돼버려요. 살인죄가. 그쵸? 근데 이 사람이 불을 지르고 총을 쐈고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행위가 한 개잖아요.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저 뒤에 형벌론 가서 배우겠지만 행위가 한 개다. 행위가 한 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한 개일 때는 두 가지 죄가 성립하게 되고 두 가지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형법조문 40조에 나와 있는데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을 해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방화죄가 형량이 무겁겠나요? 살인죄가 무겁겠나요? 상식적으로. 살인죄가 무겁죠. 살인죄가 무거워요. 그래서 살인죄가 무거운데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징역. 결국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무거운 죄가 살인죄가 무겁기 때문에 결국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1번 그림에서 방화죄의 고의로 불을 질렀는데 사람이 타 죽었다. 그래서 방화치사죄가 될 것이고 형량이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살인죄의 고의로 불을 질렀는데 살인죄가 되고 5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1번보다 2번의 형이 더 적냐고요. 2번이 더 커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7년짜리랑 5년짜리를 비교해보니까 형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거. 살인죄라고 하게 되면 살인죄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론상 구성해보니까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고, 그래서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구성하기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경우에도 위에서 1번에 설명하고 있던 방화치사죄를 그대로 갖고 오자. 근데 이번 사례는 고의로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치사죄, 이 치사라는 결과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치사죄, 방화치사죄라고 하는 것은 1번 그림에서 과실로도 발생할 수 있고 2번 그림에서 고의로도 발생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뭐라 한다? 짝퉁이라 한다. 그것을 부진정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가보시게 되면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한 결과가 100% 과실로서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진정이라 하는 것이고,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도 나타날 수 있는 범죄를 뭐라 한다? 부진정이라 한다. 왜 인정된다고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 속에 이것을 이론상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실무가들이, 우리 학자들, 입법자들이 현주 건점을 방화 살인죄를 만들어 놓았었더라면 부진정이라고 하는 말이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만들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부진전 결과점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부진전 결과적 가정범위 예를 보도록 합니다. 자, 부진전 결과적 가정범위 예로서 방금 보았던 현주건조물 방화 치이사상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방화 치이사상체가 부진정인 이유는 방화 살인죄가 없기 때문에 부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방화죄를 보면 치이사상체가 전부 다 있죠. 자, 그래서 이 부진전 결과적 가정범의 사례를 가보면 방금 보았듯이 이 방화 치이사상죄가 있다는 겁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죄가 없기 때문에 방화 치이사상죄는 부진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불이 있으면 물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수 갑니다. 일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일수도 부진정인데 조심할 것은 일수 치상죄만 부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보죠. 자, CF 하시고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죄입니다. 이 치사죄 일수 동그라미 치시고, 일수 치사죄는 진정입니다. 진정. 23년도 경대 편입시험에 이 기출이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치사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는 현행 형법상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유일하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요. 치사죄가 있는 부분은 밑에 공직방의 경우에도 특수공직방이나 교통방해를 가더라도 치상밖에 없죠. 치사밖에 없는 것은 방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대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일수치사죄는 진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특수 공직방도 치상은 부진정입니다. 판례 나와 있죠? 특수 공직방 치상죄는 부진정이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고요. 교통방해도 법원직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교통방해 동그라미 치시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중죄가 붙은 범죄 나와 있습니다. 중죄가 붙은 범죄는 대부분 부진정입니다. 그래서 중상해죄, 중유기죄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중죄가 붙은 범죄는 대부분 부진정인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체포 감금죄는 부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체포 감금죄는 일단 아니라는 것을 암기하세요. 자세한 것은 강론 가서 배울 테니까요. 제일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색깔 칠할게요. 중자가 붙은 범죄 중에서 유일하게 중체포 감금죄만큼은 부진정이 아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진정이다. 그리고 방금 읽었듯이 방화죄는 치사상죄가 전부 다 부진정이다. 일수는 그 외 나머지 일수, 특수공직방, 교통방해는 치상만 부진정이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출제가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방화죄 한번 가볼게요. 올라가 보시면 음봉한 방화 사건 나와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별표를 박아둡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가 되죠. 보겠습니다. 갑은 사찰주지 을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여 오던 은봉암이라는 암자에서 쫓겨난 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 을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을은 당시 중학생의 나이였어요. 중학생의 나이였는데 그 은봉암이라는 암자에서 가족들이 이 주지놈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자, 이 중학생은 이제 커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해병대로 자원 입대했어요. 해병대를 자원 입대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지놈을 죽이려고, 그래서 해병대에 가서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하게 되었고 해병대에 가서 군사교육을 받았고 해병대에서 첫 휴가 때 이 은봉암이라는 암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시간대가 00시 30분경이죠. 을의 집이 침입하였고 그 집 부엌에 석유를
바가지에 따라 마루에 놓아놓고 방에 들어가자 그 주지놈을 찾았는데 그 주지놈이 없어요. 없었고 그 방에는 그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총 여자 4명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큰딸 A가 뭔가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깨납니다. 잠이 깨어나서 딱 보니까 이 시꺼먼 놈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큰딸 A가 자신을 알아보죠. 왜냐하면 이 큰딸이 자기랑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았고 어렸을 적에 같이 뛰어놀던 사이였기 때문에 뭐 4, 5년 후라 할지라도 얼굴은 금방 기억하죠. 그래서 큰딸 A가 자신을 알아봐요. 알아보니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사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나가서 절구방망이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 큰딸이 알아보고 그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처도 잠을 깨어났겠죠. 그래서 그 처하고 A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켰다.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켜대요. 자, 여기서 이 성냥불을 켰다는 것이 무슨 고의죠? 불에 타 죽어라고 해서 살인죄의 고의로 불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가족들이 현존하는 집을 전석해야 했고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병과 A는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갑의 죄책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죄가 될까요? 응? 노트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면 음봉한 방앗간 나와 있죠. 방금 보았던 이 병과 A입니다. 병과 A. 자, 갑이 이 집에 불을 지를 때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불 지른 거예요. 불에 타 죽으라고. 그쵸?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은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자, 그러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죄가 될 것 같은데 살인죄가 실정법에 없다 그랬어요. 없기 때문에 이론상 만들어낸 것이 뭐다? 치사죄다. 치사죄. 이때 치사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의 고의로 불질렀기 때문에 고의로 인해서 사망 결과가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방화치사죄가 된다. 여기까지. 자, 교재 한번 와볼게요. 여기 와보시면 1번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는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까지도 포함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사람을 강타하였다. 사람 동그라미. 이 사람이 누군가요? 방금 읽었잖아. 위에 나와있지? 이 병과입니다. 병과의.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열고 병하고 A를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삭히 하여 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답이 뭐다? 밑에 나와 있잖아.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된다. 이 치사죄 일죄가 되는 것이지 그 위에 나와 있는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것이 아니다 이런 말. 노트에 나와 있잖아. 노트에. 이거. 이론상 나와 있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을 하면 안 된다고요.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맞고 바로 이것도 뭐로 본다?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본다. 됐습니까? 자, 1번 그림은 엄마하고 큰딸이 타 죽은 사건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세요. 자, 불이 붙었어요. 자, 이때 둘째 딸, 셋째 딸이 그때 깨어나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잠을 좀 오래 자잖아요. 그쵸? 잠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 둘째 딸, 셋째 딸이 그때 깨어나고 그때 탈출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방문 앞에서 버티어 섰어요. 버티어 서서 이 두 아이가 질식사를 합니다.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B씨에 대한 죄책은 뭘까요? 자, 판례 2번을 보게 되면 여기 피해자들 나와 있어요. 피해자들 동그라미 치시고 이 피해자들이 누구라고요? 가로 열고 B하고 C 이렇게 가로 닫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노트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게 되면
자, B씨가 지금 잠을 자고 있잖아요. 이 잠을 자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고의가 없었어요.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그 처하고 큰딸에게 있었던 것이지. 그쵸? 자, 일단 불을 질렀죠. 방화죄의 고의로.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깨어서 나오려고 할 때 버텼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버텼었어요? 그래, 거기서 죽어라 이거. 거기서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렀을 때는 방화죄의 고의가 되는 것이고 버텼은 것은 살인죄의 고의가 되는 것인데 이 고의가 두 가지이고 행위가 두 가지잖아요. 행위가 한 개가 아니죠. 불을 지른 행위가 있고 버텨쓴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는 각각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해요. 경합범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도 두 개다. 행위도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각각 성립한다. 그래서 방화죄 플러스 살인죄가 되고 죄는 두 개다. 이런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별개의 범위 하에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각각이다. 방화죄 밑줄 그시고 살인죄 밑줄 그시고 경합과 함께 밑줄 그시고 이 두 가지 판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가지 사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